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상훈이 형입니다. 오늘 사건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이거든요. 일명 월곡동 황금장 여관모녀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포인트는 살인자가 무려 여중생의 피부를 도려낸 다음에 변기통에 버린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살인자는 전직 승려 출신이기도 합니다. 뭐 승려? 너무 의외여서 놀라셨을 겁니다. 사건 설명할게요. 성낙주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당시 43세였고요.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동거녀는 전옥수 씨인데요. 전 씨는 여관을 운영하던 49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6살 연상인 상황이죠. 여자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딸은 당시 중3이었습니다. 이 딸은 전 남편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성낙주의 친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중생이 보니까 맨날 엄마랑 동거남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요즘 엄마랑 자주 싸우는데 엄마 그만 괴롭히고 이제 집에서 그냥 나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여중생에게 면박을 당했으면 아이고 내 행동이 좀 지나쳤구나, 좀 더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지냈으면 좋았으려만, 이 남자는 그런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3짜리에게 면박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그만 애를 죽일 결심을 하게 돼요. 다음날 새벽 5시 살인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여중생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욕실로 옮겨요. 그 다음에 끔찍한 범행을 하는데요. 식칼로 목과 팔, 다리 등을 36토막으로 절단합니다. 또 이 손가락 마디마디를 자른 뒤에 손끝 지문을 없애요. 듣기만 해도 엽기적이고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살해한 여중생의 피부 곳곳을 도려낸 다음에 얼굴 피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살가죽을 잘게 잘라서 변기통에 버려요. 중3짜리 애한테 면박 한 번 들었다가 살해를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급발진 상황인데 피부까지 벗겨내서 변기통에 버리다니,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강력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후 이 살인자는 토막난 시신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닐봉지는 종이상자에 나눠 담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겠죠? 이 시신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자는 자신의 이복 동생에게 전화를 합니다.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고사를 지낸 돼지머리를 버려야 하니까 도와줘 라고 말합니다. 동생은 그것에 속았고요. 차 끌고 와서 여중생의 시신이 담긴 종이상자를 옮깁니다. 그리고서 남양주 북한강 휴게소 인근 야산에 여중생의 시신을 암매장한 거죠. 이렇게 시신까지 암매장한 후에 이 살인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킬까 무서워서 동거녀로부터 도망을 쳤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자는 살인을 은폐할 목적으로 미리 구매한 타자기로 여중생이 가출한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요. 메모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사는 그 아저씨 참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나를 잊고 아저씨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딸이 가출한 것처럼 거짓 메모를 작성한 거죠. 엄마인 전옥수 씨는 그 메모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동거남에게 살해당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메모만 보고 딸이 가출한 걸로 믿어버려요. 그래서 경찰에 가출 신고만 합니다. 자, 이 끔찍한 살인사건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벽 3시에 살인자와 동거녀는 또 심하게 다툽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재산도 없이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사냐? 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에 살인자는 격분합니다. 그러더니 또 끔찍한 생각을 해요. 동거녀까지 죽이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녀 살인 사건이 된 건데요. 이 살인자는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었나 봐요.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쨌든 일은 또다시 벌어졌고요. 딸을 살해할 때와 살해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여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요. 그런 다음에 의료기기 가게에서 구매한 수술용 메스로 여자의 시신을 토막내고 살점을 도려내서 정화조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뼈는 라면 상자 3개에 나누어 담고 포장을 했다고 해요. 자, 이번에도 시신 처리를 했겠죠? 이번에는 이복 동생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 의붓 형에게 전화했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했던 거짓말은 똑같아요. 기억력이 좋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고사 지낸 돼지머리를 처리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이 말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의붓 형도 이 말에 그냥 속아요. 그래서 자신의 렌터카를 이용해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사장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여자의 시신을 암매장해버립니다. 결국 모녀를 다 살해하고 시신까지 암매장한 상황인데요. 보통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평범한 사람이면 이런 끔찍한 살인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무섭고 마음이 캥기기 때문에 여자가 운영하던 여관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겠죠. 심지어 1명도 아니고 2명을, 그것도 모녀를 살해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상식 밖의 사람이긴 했습니다. 2 모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이 남자는 자신이 여관 주인의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모녀를 죽이고도 태연히 자기가 여관 주인인 척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여관은 원래 동거녀인 전옥수 씨의 여관입니다. 참 뻔뻔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살인자에게도 위기가 닥칩니다. 살해당한 동거녀의 친구에게 전화가 온 게 그 발단이었어요. 전화한 친구는 여관에 전화해서 친구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 살인자는 몹시 당황했겠죠. 순간적인 거짓말로 가출한 딸을 위해 절에 불공 들이러 갔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했나봐요. 아무래도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나 봅니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동거녀의 친구는
경찰에 친구가 실종된 것 같다고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들어갔고 서울 종암경찰서 강력반은 수사에 착수해요. 그리고 이 살인자를 연행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술 과정에서 이 남자는 불리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눈을 감고 불경을 외우거나 변명과 모르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줘요. 그런데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중3 딸이 가출한 것처럼 이 사람이 거짓 메모를 남긴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쪽지에는 옆을 엽으로 잘못 표시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3학년인 여중생이 맞춤법을 틀릴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살인자한테 당일 행적을 자술서에 쓰라고 요구를 해요. 물론 자술서를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맞춤법이 틀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의 예상은 멋지게 맞아떨어졌어요. 그 자술서에서 남자는 옆을 엽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중생이 썼다라는 쪽지는 사실은 이 살인자가 쓴 가짜구나 라는 사실을 경찰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경동시장에서 수술용 메스를 구입한 것도 드러났고, 진 보따리에서 시신을 안매장할 때 들렀던 휴게소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이런 증거들 앞에서 결국 남자는 범행을 자백합니다. 범행을 자백했으니 현장 검증을 했는데요. 사건 현장인 황금장 여관 앞에서 경찰과 주민 1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녀를 살해한 끔찍한 살인마 성낙주,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충북 출신이고요. 국민학교 졸업 후 결혼하여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할 때 아내가 병사예요. 특이한 점은 1977년에 출가해서 퇴고종에서 승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받을 때 불리한 진술 나오면 불경 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대로 승려 생활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1984년 승적을 박탈당합니다. 이후 떠돌이 생활하고요. 승려 생활 때 배운 것을 기반으로 서울 강북구에서 철학관을 운영해요. 불쌍하게 살해당한 동거녀 전옥수 씨도 이 살인자의 철학관에서 인생 상담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습니다. 살인자는 여자가 남편 없이 자신 명의로 된 여관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고 서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철학관을 그만두고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여자한테 얹혀 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였는데요. 첫째로 이 살인자는 1980년대 초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좀 슬픈 일이긴 하네요. 둘째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무일푼으로 밥만 축내면서 남자 구실도 못한다며 살인자와 자주 다투게 됩니다. 살인자 역시 이 2가지 상황 때문에 컴플렉스가 심했을 것으로 추측돼요. 남자 구실도 못하고 돈도 못 벌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그렇게 자주 다투다 보니 보다 못한 중3 딸이 남자에게 지적을 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됐고요. 엄마마저도 끔찍하게 살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모녀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해요. 그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에런 베이츠라고 하는 입양아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성진철인데요. 이 남자는 6살에 미국에 입양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 육군에 입대한 뒤 주한미군에 자원합니다. 한국에 오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문에 입양아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기사를 냅니다. 아니 에런 베이츠란 인물과 살인자 성낙주가 무슨 관계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살인자 성낙주는 깜빵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런 베이츠가 친부모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성낙주는 에런 베이츠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2000년도 7월에 두 사람은 부자 상봉을 하였고요. 아들인 에런 베이츠는 거의 매달 교도소로 이 살인자 아버지의 면회를 다닙니다. 또한 KBS에서는 이 두 남자의 신경 변화와 인간적 고뇌 등을 3년 동안 밀착 취재해서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런 베이츠는 살인자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불일치가 뜬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살인자는 뜬금없이 에런 베이츠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걸까요? 그냥 관종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마도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당시 살인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상황이고요. 사형 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론이 이랬습니다. 에런 베이츠가 겨우 친아버지를 만났다. 그런데 부자 상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형당해서 아버지와 또다시 이별한다면 너무나 안타깝다.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래서 구명 여론이 생겼던 상황이었죠. 아마 살인자 성낙주는 이런 대중의 심리를 노렸던 것 같아요. 동정 여론이 생기면 감형받거나 최소한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꼼수를 쓴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던 에런 베이츠는 무슨 죄입니까? 아들도 아닌데 끔찍한 살인자가 아빠인 줄 알고 매주 면회를 다녔으니 마음의 상처가 무척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모두 다 포함해서 너무 스토리가 특이하니까 영화화하겠다는 제안이 와요. 입양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과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살인범을 끝내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한 거죠. 에런 베이츠는 이를 허가했고요. 결국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 영화가 마이 파더라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흉악한 살인자 성낙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죄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무슨 죄가 있을까요? 당연히 살인죄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신다면 사체유기죄가 있습니다. 실제 검찰에서도 살인과 사체유기로 성낙주를 기소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은 이 두 죄뿐만 아니라 사체 손괴로도 기소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체 손괴가 더해진다고 해서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기소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검찰에서는 워낙 심각한 사안이었다 보니 빠르게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은 1994년 8월인데요. 수사와 기소, 1심 판결 선고까지 4달밖에 걸리지 않아요. 참고로 4달이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낙주는 나 억울하다 하면서 2심 항소를 했겠죠. 사형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전으로 성낙주에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낙주는 전직 승려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승려로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정상 참작이 될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범죄가 끔찍했기 때문이죠. 또 성낙주는 심신장애 주장도 해요. 피고인이 특별한 살해 동기가 없었는데도 이토록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사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3가지인데요. 첫째로 성낙주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 국립정신병원장의 정신감정 촉탁 결과 회신에서도 성낙주는 정상이 나와요. 셋째로 범행 전후의 정황과 행동에 비추어 봤어도 성낙주는 심신장애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신장애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성낙주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이후 태연하게 전옥수의 여관을 경영하려 한 점 등 범행의 참혹함과 피고인의 잔인성, 냉혹함에 비추어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을 정리할게요. 승려일 때 사회봉사활동 많이 한 거 참작되지 않았고요. 심신장애 주장 역시 정신감정 결과 정상이 나와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범행의 참혹함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결국 아무것도 받아들여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거죠. 살인자 성낙주는 억울했는지 상고를 합니다. 결국 3심 판결까지 가게 되는데요. 3심 판결에서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해서 사형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고요. 그는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멀쩡히 잘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